오늘 3대 지수 혼조세입니다. 유럽은 긍정적인 곳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많았는데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았고요. 아시아 시장은 안 좋았죠. 특이한 건 우리나라가 긍정적으로 끝났어요. 플러스로. 우리나라가 약간 바뀌는 느낌 뭐 거기까지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최근 외국인 매수 동향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얘가 좀 연이틀 규모가 좀 있게 매수를 해줬으면 이게 패턴이 바뀌나 이렇게 확정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세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딱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전에 보면 이렇게 매수가 계속 진행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보죠. 계속 매도 위주죠. 물론 여기 5월 말에 요 한 4일 연속 매수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거 이전까지 보시면 계속 주로 매도 위주로 계속 작동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시면 2주 동안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그나마 빈약하다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눈치 보기 쪽으로 터닝했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느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제가 느낌을 받고 있는 부분은 경제지표의 심리수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미시건 대학교 미국 심리수가 긍정적으로 터닝해서 반등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유럽 지표 중에 독일 기업 심리 지표 보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월보다 반등이 문제가 아니고 기대치보다 낮은 패턴을 현재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현재 어때? 안 좋아. 기대보다 낮고요. 그럼 향후는 어떨 것 같아? 전월보다 낮고 기대치보다 안 좋아요. 시카고 CFNAI가 나왔는데 CFNAI 보면 이거거든요. 얘가 GDP 애틀란타의 GDP 나오는 매일 나오는 그 지표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이제 GDP를 측정하는 거고 얘는 전월에 미국 전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용, 생산, 소득, 지출, 그다음에 판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연 두 달간 CFNA가 떨어지진 않고 바닥으로 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9로. 그런데 이게 경기 수축 국면에 가면 이렇게 전체 영역이 다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 영역 CFNA가 4.24지만 마이너스 제일 밑에 모든 생산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혹은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영역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역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난달에는 고용 부분만 플러스 영역에 있던 게 최근 이제 6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는 고용 부분만 플러스였는데 6월달 들어와서는 고용하고 판매, 주문 뭐 이런 부분들 재고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먼저 요거 뒤에 말씀드릴까요? 이걸 이어서 말씀드리죠. 지금 옐런이 경기 침체 징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징후가 없고 서머스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해대고 있는데 이게 별로 중요한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경기가 경계선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수축될까 말까를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헤매는 과정 중에 향후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발생하겠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경기 수축이 없이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왔던 경기 확장 국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석학 두 명이 연준에 상반된 주문을 했는데 이거 이경주 기획께서 올리신 겁니다. 7월 26일 날 서울신문. 서머스는 강한 조치로 물가 잡아야 된다 그러고 다이아몬드는 이름이 다이아몬드시네요. 금리 인상 천천히 해라. 둘 다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리라는 뜻이죠.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둘 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옐런이 말씀하신 것도 맞죠. 현 상황은 경기 침체 맞아요. 현 상황은 경기 침체가 될지 안 될지 경계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보시면 이게 내년도 5월 3일이에요. 내년도. 2023년도 5월 3일 날 연준의 기준금리가 3.25에서 3.5 사이에 있다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내년도 6월 달에 5월 한 달 뒤죠. 6월 달에는 3점에서 3.25, 0.25 내려갔죠. 여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보시면 여기는 3.25에서 3.5, 그죠? 여기는 3.0에서 3.25.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0.25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이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건 보라색은 지우시고요. 머릿속에서. 파란색하고 여기 연두색, 그리고 빨간색 뒤에 있는데 이 기준금리입니다. 이거 기준금리 움직임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파란색은 10년 국채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예요. 근데 잘 보시면 기준금리 올리면서 스프레드가 아래쪽으로 붙었는데 기준금리를 내려주면서 스프레드가 다시 위로 올라가 줍니다. 경기 사이클이 좀 더 돌아요. 그러다가 다시 스프레드가 밑으로 붙었는데 그때 기준금리를 살짝 더 내려주면서 스프레드가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다시 쭉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그랬다가 장단기금리 역전되고 경기가 수축됩니다. 여기 스프레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장기국채하고 단기국채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까보진 않겠습니다.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스프레드가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이해를 그냥 하시고 보면, 여기서 향후에 일어날 시나리오가 긍정적이라면 이 시나리오입니다. 조금 안 좋을 때 금리를 살짝 내려주면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갔다가 경기 사이클을 조금 돌고 다시 내려가주면 그때 금리를 다시 내려주고 스프레드를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 사이클을 직직 더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내렸다가 이 내리는 것에 결과적으로 이제 붕괴되는,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가 완전히 붙었다가 올라가면서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수익률은 이미 마이너스를 찍고 아래로 세차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수익률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향후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얘가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여기서 10년 국채 수익률 위로 안 올라가면 이 장단기금리 역전된 게 밑으로 내려가서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향후에 향방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로 들어오는 요 시기에 있었던 요런 금리 조작으로 인한 이렇게 경기 확장, 경기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향후에도 만들어지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이유가 이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간 물가 때문에 사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압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느냐? 저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데 점진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면 그거는 경기가 수축된다는 위험성 때문에 수요,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급락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유지가 되면서 얘가 내려온다면 이 내려오는 속도는 더딜 겁니다. 이 시기에는 물가가 2%, 3%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얘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그만큼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최소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3%대 언저리 그나마 초입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병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했거든요. 이 정권 교체를 단기간 할 수 있습니까? 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전 지역을 다 점령을 하던지 아니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 이외에는 똘똘 뭉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첫째로 불가능한데 한마디 했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죠. 협상용이거나 아니면 나 계속 이대로 전쟁할 거야,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러시아가 지금 병력 자원도 상당히 많이 소진됐는데 무기 자원도 많이 소진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시동원령도 내릴 수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나름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믿는 구석이
결과적으로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뉴지원 기사입니다. 조금 전에 이거 뉴지원 기사인데 김혜슬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노르드스트림 1 또 유지 보수하면서 공급량을 20%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게 원래 100이던 걸 60으로 줄여서 40%를 공급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11월부터 21일까지는 아예 공급이 중단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40으로 늘렸었거든요. 40% 공급했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20%로 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한테 프랑스, 폴란드, 불가리아,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이미 가스 공급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스 재고 축적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럽이.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겨울입니다. 겨울. 지금은 난방 수요가 없기 때문에 유럽이 난리잖아요. 막 뜨거워가지고 그 불이 나고 난리를 치는데, 물론 전기 수요나 이런 것들도 있죠. 에어컨 돌리느라고. 근데 겨울만큼 육박하진 않는데, 겨울철이 돼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다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썩들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천연가스를 막으니까 다른 것들 대체하려고 뭐 석탄 수요니 석유 수요니 이런 쪽으로 또 뿜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석유를 캡 씌워가지고, 러시아산 석유를 캡 씌워서 그거에 뭐 보험 가입을 시키느니 안 시켜가지고 뭔가 가격을 인하시키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데, 거기서 그 액션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JP모건이 3배까지 튈 수 있다, 석유 가격,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가을에 일어나면 이런 얘기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이런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게 푸틴이 가장 큰 변수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푸틴의 액션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 그리고 계속 푸틴이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작당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작해서 경기 사이클을 좀 더 늘릴 수 있긴 한데, 그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적일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이른 시간에 액션을 취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가을에서 겨울께 넘어가는 이 시기에 위험자산의 포지션을 줄이는 액션을 취하고 안전자산 포지션을 늘리는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빠른 액션일 거고, 거기서 눈치를 잘 보고 잘 넘어가면 푸틴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난리치는 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까지 뭔가 괜찮은 상승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내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 시기 언저리가 되면 이게 경기 수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리는 거겠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때 포지션을 조정하는 그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내년 들어서 뭐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한 3월, 2월, 3월, 4월 이 시기에 있죠. 이때 포지션을 조정하는 요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주에 뭐 항상 중요한 지표들이 매주 나오지만, 요번 주에 보면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소비자 심리 위축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보다는 좀 좋게 나와야 되고, 전월보다 높게 나오면 정말 굿이고요. 기대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 최소한 기대치 정도 커버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거고요. 이거보다 밑으로 나오면 물론 그때는 주식시장의 반응 정도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GDP 이거는 이미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코어 PC 요거 미국의 요 부분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미시건 대학 심리지수 뭐 직전 발표 수준 정도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 계속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 실적 발표들을 봐야 되는데 걔들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어떻게 찾으시냐면 investing.com earnings 캘린더 이렇게 치시면 이 URL이 나옵니다. 그렇게 URL 치시면 investing.com earnings 캘린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언더바가 아니에요. 언더바가 아니고 다시입니다. 대시를 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있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빨간 거는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주당이익, 요거는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도배질을 하는 것보다는 녹색이 도배질, 연두색이 도배질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빨간색보다는 연두색이 점령하는 포지션이 크죠. 즉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는 높은 영역에 나오는 애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나오는 게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요게 쭉 나오고 나중에 이제 요번 주 내내 나온 것, 요번 주 내내 나온 것의 전체 흐름들을 쭉 훑어보면 기업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요 기업 실적 발표 모니터링을 해서 경기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에너지 압력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높은데 그걸 잘 커버하고 있는가 기업들이. 그리고 섹터도 중요합니다. 섹터도 그냥 단순히 에너지 섹터 쪽에서만 단순히 대규모로 이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다른 쪽으로 전반적으로 여러 섹터에서 잘 버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요, 사실 러시아 침공이 없었다면 지금은 조정이 끝나고 상승 국면에 있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런데 러시아가 난리를 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고 그게 시장을 짓누르는 상태인데, 그런 압력이나 짓누르는 것이 일단은 한호흡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차게 내려오는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한호흡 바닥을 찍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쉬어가는 모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열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하락 압력은 특별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기업의 이익이 전부 다 죽을 쓴다거나 주요 기업들이, 혹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간다거나 현재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일단 추세 자체가 이 바닥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눈치 보기 옆으로 개걸음을 하거나 꾸물꾸물 위로 올라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섹터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된다. 특히 푸틴에 관련된 모니터링이 계속 해야 된다. 다만 푸틴이 현재 급격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작당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그걸 함으로써 뭔가 현재 당장 얻어낼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한 쪽에 갔을 때 그런 액션을 취하겠죠.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카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불리한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력도 소진됐고, 그 다음에 무기도 일정 부분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니까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그런 시기가 올 가을에서 겨울,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겨울쯤, 요때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서방이 오업지졸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거기서 그 유리한 상황을 점유하는 뭐 협상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난리를 치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난리치는 게 지금 잼만 계속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